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입니다. 로버토 기요사키 지음, 윤영삼 옮김, 펴낸 곳은 흐름출판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연이 로버토 기요사키는 리치데드 컴퍼니의 공동 설립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저축하고 절대 빚은 지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되 위험은 분산하라와 같은 말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류로 가득 찬 사악한 조언이라는 그의 직설 화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집은 절대 자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진실로 증명되었다. 일본계 미국인 4세대로 1947년 하와이에서 나고 자랐다. 미해양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지원, 베트남전에서 장교이자 무장 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했다. 전역 후 제록스 하와이 지점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했으며 30세가 되던 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강의와 세미나는 꼭 찾아다녔다. 34세가 되던 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20세가 낳은 천재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라 불리는 벅민스터 풀러 박사를 만난다. 이후 미국 본토로 들어가 자기개발 교육을 시작하면서 38세가 되던 해 투자교육 및 금융 컨설팅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설립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교육가가 된다. 47세에 은퇴를 선언하더니 50세가 되던 1997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집필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이후 10년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이어졌으며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를 집필해 또 한 번 큰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부자 오빠, 부자 동생을 물리적인 부와 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자기계발서를 선보인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1971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도 없이 달러에 대한 금태환 제도를 없앰으로써 돈의 규칙을 바꿨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몰고 온 이 조치는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이끈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 조치를 통해서 미국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빚을 질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단순한 사고일까? 시간이 지나가면 진정되는 한순간의 해프닝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지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과 조직이 그대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면 또 기존에 만들어내던 수익을 여전히 거둬들이고 있다면 과연 그들은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고자 하겠는가? 결국 사람들의 발언과는 달리 지금의 혼란은 계속 커질 것이다. 1980년대 미국 정부가 사용한 긴급 구제 금융은 수백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수십억 달러로 불어났고 지금은 수조 달러에 치솟았다. 나는 혼란을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지르는 비명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결국 당신과 내가 변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보이지 않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마녀 사냥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도록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모로 가득 차 있다. 악의적인 음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모도 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크룸에 모여 앉아
작전을 짜는 것도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상대에 대한 일종의 음모를 세우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도 음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을 부자들의 음모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부자들이 은행, 정부,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겠지만 이렇게 비밀스러운 지배는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지구상에 인간이 걸어다니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일부는 업무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거대 갑부들이 돈 공급량을 조절하여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현대 금융의 역사는 미국의 연방 준비제와 재무부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세부적으로는 거대 은행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은 이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오늘날 저축이 가장 미련한 짓이 된 이유, 돈이 진화해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1974년 미국 의회가 퇴직연금 제도를 바꿔 아무런 금융 지식도 없던 근로자들의 돈을 주식시장에 퍼붓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 어떻게 부자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웠는지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 일부는 역사를 둘러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이러한 부자들의 음모 속에서 우리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자들이 만든 부자들만의 게임에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음모를 물리치기 위해 작전을 짜는 것이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버는 한도 내에서 아껴서 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부자들이 따르는 규칙은 전혀 다르며 따라서 더 큰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퍼뜨린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빚을 얻어서라도 집부터 장만하고 융자금을 빨리 갚고 주식, 채권, 펀드 등에 골고루 분산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부추긴다. 기가 닳도록 들어온 이러한 재테크의 격언들은 사람들을 재정적인 수렁 속에서 평생 힘겹게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음모일 뿐이다. 소위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다 지금 수백만 사람들이 재정적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힘겹게 번 돈 아끼고 저축하다 한순간 모두 날려버리고 만다.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다음 4가지다.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 궁극적으로 이 책은 이 4가지 요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우리 돈을 빼앗아가는 통로이다. 부자들은 전혀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4가지 통로를 이용해 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불린다. 바로 이 통로를 활용해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수렁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금융규칙부터 바꿔야 한다. 즉,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IQ를 높여야 한다. 사람들이 금융지식에 무지할 때 부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지식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나 역시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르쳐준 부자 아빠가 있었기에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부자 아빠는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부자들만이 아는 게임의 법칙을 어린 나이에 배웠던 것이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책을 덮을 때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금융 지식을 높임으로써,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오히려 그것들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이 빨리 바뀔 날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지도자와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 자신의 돈과 경제적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알고 싶은가? 난해하고 복잡한 금융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자들의 업무는 돈의 규칙을 바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규칙이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결국 지금은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공존한다. 물론 새로운 규칙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낡은 규칙은 나머지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다. 금융위기가 닥치자 가장 타격을 받은 건 돈의 낡은 규칙을 쫓던 사람들이다.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돈의 새로운 규칙을 알아야 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에는 8가지가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이 새로운 규칙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2가지만 비교해보자. 1971년 이후 달러는 가치를 지닌 돈이 아니라 단순한 지불수단으로 전락했다. 결국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만다. 미국 정부는 저축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복리이자의 힘을 극찬하지만 복리 인플레이션의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리 디플레이션의 힘까지 크게 작용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정부와 은행의 합작품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내고 또 그것을 빌려줌으로써 정부와 은행은 경제적인 효과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그 가치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로지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용만이 그 가치를 뒷받침할 뿐이다. 오랫동안 전 세계인들은 미국 채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믿어왔다. 사람들은 미국 채권을 사들이기에 바빴다. 하지만 2009년이 되면서 30년짜리 미국 채무부 채권의 이자는 3% 이하로 떨어진다. 이것은 의미 있는 신호이다. 가치 없이 찍어낸 돈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온 결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저축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자가 될 것이다. 미국 채권은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돈, 채권, 부채에 관한 실질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동안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었던 미국 채권이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되었다는 점만 알아두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번 돈은 은행에 저축한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버는 법보다 저축하는 법보다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물론 여기서 쓴다라는 말은 투자한다 또는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라는 의미이다. 방구석에 돈을 묻어두고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방구석에 묻어놓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은행에 묻어놓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부자들만이 아는 부의 열쇠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자산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분산 투자라는 오래된 투자 원칙은 주식, 채권, 뮤주얼 펀드 등에 골고루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30%나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시장이 추락할 때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를 외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분산 투자가 그토록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면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친다고 해서 왜 호들갑스럽게 모조리 팔아야만 하는 것일까?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를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분산 투자는 아무리 잘해봤자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자산 부분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자산은 떨어진다. 여기서는 돈을 벌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잃는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뿐이다. 그러는 사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군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화하고 집중하여 투자한다. 자신이 투자한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을 줄 안다. 예컨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임야에 특화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특화한다. 같은 부동산이지만 전혀 다른 비즈니스 분야인 것이다. 주식에 투자할 때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2008년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현금 흐름 배당률이 높아졌다. 나쁜 시장 상황이 나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준 것이다. 물론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똑똑한 투자자는 경제의 흐름을 타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 함께 망한다. 분산 투자하지 마라.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금융위기로 인해 나 역시 약간의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아주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진 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가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본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투자한다. 예컨대 나의 현금 흐름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약간 떨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튼튼하다.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기 때문이다. 기름 주식의 가격, 즉 자본이득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투자에서 현금을 뽑아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현금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즉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현재 금융위기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본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주식이나 부동산, 즉 투기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것이다. 어릴 적 나의 부자 아빠는 우리 형제들을 불러 부루마블 게임을 즐겨했다. 나는 이 게임을 통해 현금 흐름과 자본이득이 어떻게 다른지 배웠다. 예컨대 어떤 도시에 땅을 사서 별장을 지어놓고는 사람들이 한 번 머물 때마다 $10씩 받는다. 빌딩을 지으면 한 번 머물 때마다 $50씩 받는다. 호텔을 지으면 더 많은 돈을 받는다. 부루마블은 자본이득을 얻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현금 흐름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만 이기는 게임이다. 9살 때 게임을 통해 부자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현금 흐름과 자본이득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금융교육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만큼 아주 단순한 것이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받아온 금융교육이야말로 어떠한 경제적 혼란이 닥쳐도 자신의 부를 지키고 키우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곧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것인지 경제적 공황에서 허우적거릴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래바람이 분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혼란은 언제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혼란이 지속될수록
어떤 이들은 계속 부자가 된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란다. 돈의 새로운 규칙 중 하나는 마음이든 돈이든 이것저것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이다. 자본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면 자본이득도 따라서 늘어난다. 그것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을 아끼는 법보다 쓰는 법을 배워라.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이 규칙을 책에서 이야기할 부자들의 기본 원칙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경제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 우리 교육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금융 제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거대 부자와 권력가들의 음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을 터득하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판에 뛰어들 수 있다. 오늘날 교육제도의 가장 큰 죄악은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피고용자가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어떤 이들은 우리 교육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말한다. 예컨대 에드워드 그리핀에 따르면 일반교육위원회가 최초로 제출한 특별보고서 미래의 미국 학교에서 프레드릭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주무르는 대로 온순하게 움직여야 한다. 전통적인 교육적 관습은 사람들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금이 전통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구에 반응하는 촌사람들을 생산함으로써 우리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임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이다.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을 완벽한 이상세계처럼 느끼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만 하면 된다. 1903년 일반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주체가 당시 가장 강력하고 돈이 많은 록펠러 재단이었음을 기억하라. 작성된 지 100년이 넘은 이 보고서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가장 부유한 엘리트 계급들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제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태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은 교육, 내가 받은 교육,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 뒤에는 이러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힘이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될 운명, 다른 사람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될 운명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돈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983년 풀러 박사는 자이언트 크런치를 읽고 나서 나는 학교에서 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는 학교 제도를 비난할 용기가 없었다. 더욱이 우리 아버지는 하와이 교육청의 수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의심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교육에 대한 의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대중교육이라는 무기와 멍청하게 만들기라는 책을 쓴 존 테일러 가토다. 그는 원래 훌륭한 교사였다. 뉴욕에서 3번이나 올해의 교사로 선정되었으며 뉴욕주에서 올해의 교사로 뽑히기도 했다. 1991년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쓰고 나서 교사직을 그만두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당장 그 일을 하겠다. 그는 지금의 교육제도가 프로이센의 교육제도를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프로이센 교육제도는 충성스러운 일꾼,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군인,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자신이 번 돈을 쓰는 대중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가토는 최근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도 아니다. 우리 교육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프로이센 교육 모델은 오히려 그 정반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아이들을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끔 가르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은 장차 부자를 위해 평생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피고용자가 될 것이고 부자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전쟁에 나가 목숨까지 바치는 군인이 될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어떤 업무에 따른 결과라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의 학교는 금융교육에 관한 한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돈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예외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금융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다가 노후 자금을 날린 사람도 수백만 명에 이른다.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부터 걸썽인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교에 간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부자를 위해 일하는 법, 부자의 가게에 가서 쇼핑하는 법, 부자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법, 뮤추얼 펀드나 퇴직연금을 통해서 부자의 회사에 투자하는 법만 가르쳐준다. 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농장 주인이 될 수 있는지는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 교육은 결국 우리를 부자들의 업무라는 거대한 거미줄 속에 올가매는 수단일 뿐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한다. 우리 교육 제도를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자들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일부 내용, 업무의 역사, 부자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부 내용, 부자들의 업무 속에서 우리의 돈을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